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제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고은이고요. 코인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코인 썰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XRP 드디어 4년 소송 끝났나입니다. 오늘은 리플과 SEC 소송의 타임라인과 근황, 그리고 도대체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지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리플과 SEC 소송의 시작은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SEC가 리플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건데요. 이유는 뭐였냐면 리플이 XRP를 마치 증권처럼 팔아놓고 등록 절차는 전혀 안 지켰다는 겁니다. SEC는 XRP가 단순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 증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셈이라는 거죠. 물론 리플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XRP는 어디까지나 가상자산이고 증권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리플 측은 소송 과정에서 SEC의 내부 이메일이랑 문서들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SEC가 예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봤던 정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슬슬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SEC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 7월 소송의 향방을 가를 아주 중요한 중간 판결이 나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맞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에게, 즉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 SEC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승소였지만 시장에서는 이걸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받아들였고요. XRP 가격은 바로 급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5월에 리플과 SEC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리플이 내기로 한 벌금은 5천만 달러, 그리고 SEC가 기존에 받아갔던 1억 2,500만 달러 중 7,500만 달러는 리플에 다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리플과 SEC의 소송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지난주 금요일 미국 법원이 이 합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아직 ING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XRP 말고도 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한 코인들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에이다, 솔라나, 폴리곤, 파일코인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SEC는 이 코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투자자들이 수익을 기대하고 있고 그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의 팀의 노력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건 투자 계약, 즉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입장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하나 등장합니다. 혹시 하위 테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무려 1946년 미국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기준은 아주 단순하지만 핵심적인데요. 첫째, 자금이 투자되고, 둘째, 그 자금이 공동사업에 들어가며, 셋째, 수익은 타인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일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미국에서는 그걸 증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위 테스트는 지금으로부터 80년도 훨씬 더 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디지털 자산 시대에 이게 과연 제대로 맞는 기준이냐 하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이걸 완전히 대체할 새로운 기준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의외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미국처럼 하위 테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선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수익이 날 것 같다라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얼마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비로소 증권으로 간주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SEC처럼 이 코인은 증권이다라고 판단된 대형 코인 사례는 국내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고요. 2025년 하반기에는 2단계 규제안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카라는 법이 등장을 하고 현재 코인 시장에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미카는 Markets in Crypto Asset의 약자입니다. 유럽연합에서 만든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전용 법안인데
단순한 가이드라인이나 권고 수준이 아니라 27개 회원국 전체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진짜 법입니다. 가상자산이라는 게 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리고 코인이 거래소에 올라가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까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초안은 2020년에 처음 나왔고 2023년 4월에 유럽 의회에서 최종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조항이 먼저 시행됐고 그 다음 12월부터는 전체 조항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미카가 시행된 지 벌써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유럽 시장의 실제 변화들이 하나둘 눈에 보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카라는 법은 도대체 왜 만들어진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EU가 결국 결단을 내린 건데요. 이렇게는 시장을 키울 수가 없다. 아예 법으로 기본 틀부터 다시 만들자. 이렇게 미카는 코인을 세 가지로 나눠서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자산 준거 토큰입니다. 금이나 유가, 달러 같은 실물 자산에 연동된 코인들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 전자화폐 토큰은 하나의 법정화폐에 1대1로 딱 고정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나머지 대부분의 코인들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고 코인을 새로 발행하거나 거래소에 상장을 하려면 공식 양식에 맞춰서 백서를 작성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백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시장에 제대로 된 기준을 세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미카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 거래소들이나 핀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유럽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스타트업이나 중소규모의 코인 프로젝트들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미카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꽤 까다로워서인데 자본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부 준법 감시 체계 그리고 대표나 임원의 경력까지 일일이 다 따져야 합니다. 여기에다 국가마다 심사 기준이나 처리 속도도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 독일은 서류 심사만 보통 3, 4개월이면 되는데 이탈리아는 심사에 1년 반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미카 라이선스를 실제로 획득한 업체는 EU 전체에서 50여 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27개국 전체로 봤을 때는 정말 적은 숫자죠. 이 미카 규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USDT, 테더인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테더입니다. 이 테더가 미카에서 요구하는 자산 보유 조건이나 상환 보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결국 라이선스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유럽에 있는 거래소들에서는 USDT가 하나둘씩 상장 폐지되고 있고요. 대신 미카 요건을 충족한 USDC, 그러니까 서클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두고 업계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아니,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로 밀어내는 게 정말 맞는 거냐 하는 식의 논쟁도 계속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미카가 진짜 자산의 건전성보다는 구조 요건만 너무 따지는 것 같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이제는 규칙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라는 이름으로 정식 분류가 되고요. 지갑 서비스, 거래소 운영, 자산 교환, 포트폴리오 운용 같은 10가지 업종으로 세분화돼서 필요한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장 자체가 좀 불확실하다, 위험하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미카가 시행되면서 기존 은행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혔구나, 믿고 들어갈 수 있겠네 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디파이와 다오인데요. 이런 서비스들은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자동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미카의 기존 법안 안에는 이걸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EU는 미카 2.0 버전을 준비하고 있고요.
조만간 디파이나 다오 같은 서비스들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이 분야가 미카엘 규제 밖에 있다 보니까요. 디파이 쪽에서 사업하는 업체들은 유럽보다는 오히려 아랍에미리트나 미국처럼 규제가 좀 더 유연한 지역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위믹스의 재상패 이슈입니다. 이 이슈가 핫한 이유는 단순히 한 번 상장 폐지된 게 아니라 한 번 퇴출됐다가 다시 살아났던 코인이 또다시 퇴출을 된 건데요. 국내에서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 시장이 정말 크게 술렁였습니다. 위믹스 사건을 시작점으로 해서 비슷한 사례였던 페이코인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믹스는 게임 회사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대표적인 게임 코인입니다. 미르4 글로벌 같은 게임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P2E 방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얻고 그걸 실제 돈처럼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유저 기반도 꽤나 탄탄해서 한때는 국내 주요 거래소들에서 거래량도 꽤 많았던 인기 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한 차례 상장 폐지 사태를 겪게 되는데요. 유통량 정보에 오류가 있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때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꽤나 컸는데 이후 2023년 말쯤에는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원화 거래소들에 재상장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4년 2월 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위믹스 전용 지갑인 플레이 브릿지 볼트가 해킹을 당한 건데 무려 865만 개, 하나로는 약 90억 원어치가 탈취됐다고 하니까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무려 4일이나 지나서야 공지를 했다는 점인데요. 결국 2025년 5월 닥사는 다시 한번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위믹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상장 후 다시 상장 폐지, 이른바 재상폐된 코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메이드 측은 결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래소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친 판단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건데요. 우선 닥사는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모여 만든 공동 협의체입니다. 정부 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모임인데요. 물론 닥사 내부에는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이 상장 폐지될 때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장 폐지는 거래가 막히고 가격도 폭락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돈이 묶이거나 날아가는 셈인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결국 정치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엔 페이코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코인은 전자결제 전문 기업인 다날에서 2020년에 만든 코인입니다. 처음부터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는 코인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편의점에서는 결제하면 15% 상시 할인, 그리고 일부 브랜드에서는 무려 90% 할인 이벤트까지 열었습니다. 이건 진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코인이구나 하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배우 이정재 씨가 광고 모델로 등장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실제 결제 기능에 화려한 마케팅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단순한 코인을 넘어서 국민 결제 코인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페이코인은 상장 초기에 100원 안팎의 가격이었는데 한때는 2,800원까지 폭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법적인 요건이었는데요. 2021년에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코인 관련 업체들이 반드시 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22년 말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크립토 시장이 얼어붙었던 크립토 윈터 시기였고 국내 은행들도 신규 가상자산 기업의 계좌 발급을 거의 하지 않았던 분위기였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도 있었는데요. 결국 다날은 실명 계좌 확보에 실패했고
2023년 1월 6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불허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상황이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페이코인은 거래 지원이 중단됐고 국내에서 결제 서비스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게 된 건데요. 그리고 국내 주요 거래소들,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같은 곳들에서 일괄적으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상장 폐지가 됐던 페이코인이 1년이 지나고 나서 2024년 4월에 다시 재상장됐다는 겁니다. 과연 이유가 뭐였을까요? 페이코인 측에서는 국내에서 하던 결제 사업을 아예 해외로 이전하면서 이제는 특근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실명 계좌가 없어도 된다는 논리였던 건데요. 거래소 측은 법적인 문제가 해소됐으니까 다시 상장한 것뿐이다라고 해명을 밝혔지만 정작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그때는 왜 상장 폐지를 했던 거지? 이런 반발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상장 폐지 당시에 큰 손실을 봤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재상장되자마자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서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재상장 직후에 코빗에서는 거래 대금이 100억 원을 넘었고 가격도 380원대에서 470원대까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확 끌어모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모두 납득될 만큼 투명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믹스와 페이코인 이 두 가지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상장과 폐지, 그리고 재상장 결정이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그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또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투자자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사실 코인 투자는 기술이나 숫자의 싸움 같지만 알고 보면 결국 신뢰의 싸움입니다. 거래소의 판단 기준과 절차가 더 투명해지고 법적인 규정들도 좀 더 명확하게 정비돼야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도 조금 더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앞으로 어떤 코인을 선택하든 정보와 판단 기준을 꼭 갖추고 투자에 접근하는 거, 그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2022년 5월 전 세계 코인 시장을 뒤흔들었던 루나 테라 사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루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루나는 한때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던 아주 유망한 알트코인이었습니다. 한국인 창업자 권도영이 이끄는 테라폼랩스가 만들었고요. 이 루나와 짝을 이루는 테라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실물 자산과 연동되어 있는 1대1 연동 코인인데요. 그런데 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담보도 없이 알고리즘, 즉 자동화된 프로그램만으로 가격을 1달러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라가 1달러보다 비싸지면 루나를 없애고 반대로 테라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루나를 새로 발행해서 테라를 사들이는 식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정말 똑똑해 보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 시스템이 루나의 가치와 수요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 믿음이 깨진 순간 알고리즘은 통제가 안 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2022년 5월 테라를 예치하면 연 20%의 이자를 준다고 했던 앵커 프로토콜에서 갑자기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테라 가격은 1달러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그러자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면서 루나를 무한정 찍어내기 시작했고요. 하루에도 수천억 개씩 쏟아졌습니다. 결국 루나는 불과 며칠 만에 10만 원에서 1원 이하로 폭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50조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건데 이건 정말 코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붕괴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태는 전 세계적인 수사와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루나를 만든 테라폼랩스의 권도영 대표는 한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2023년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송환이 됐고요. 현재는 뉴욕 연방구치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오는 2026년 2월 17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테라폼랩스는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면서 테라와 루나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에게 약 1억 8,45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2,45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채권 신청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많은 피해자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신청 절차도 너무 복잡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 많은 분들이 보상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게 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루나 사태 이후에도 국내 K코인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퓨리에버 코인의 상장피 논란을 시작으로 위믹스나 페이코인처럼 상장 폐지됐다가 다시 재상장된 사례도 있었고요. 갤럭시아, 썸씽, 오르비체인, 플레이뎁 같은 코인들은 해킹 피해를 입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K코인들은 대부분 국내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다 보니 글로벌 유통이 어렵습니다. 개발팀의 신뢰성이나 유통량 투명성도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특히 보안 취약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 폐지됐던 K코인들 거의 대부분이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해킹 피해를 겪고 결국 퇴출 수순을 밟았습니다. 물론 모든 K코인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디카르고나 보라 같은 코인들은 대기업 투자와 실제 사용처 확보, 그리고 꾸준한 개발 생태계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살아남은 편인데요. 다만 이들 역시 2021년 급등장한 이후에 크립토 윈터를 지나면서 큰 조정을 겪은 건 사실입니다. 블록체인이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몇 가지 지표를 봐야 합니다. 하루 거래량 TVL이라고 불리는 총 예치 자산, 그리고 개발자들의 활동 수준, 검증 인수 같은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때 기대를 모았던 이오스는 거버넌스 문제와 낮은 실제 활용률 때문에 점점 존재감이 줄어들었고요. 반면 솔라나는 FTX 사태라는 큰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커뮤니티와 개발 생태계를 다시 구축하면서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이 루나 사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가상자산 제도 정비에 큰 계기가 됐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협의회인 닥사가 출범이 됐고요. 2023년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공시 기준, 상장 심사 같은 전반적인 제도 정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말 중요한 건 투자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철저한 검증입니다. 기술보다 사람을 본다라는 말이 있는데 진정성 있고 투명하게 움직이는 개발팀이야말로 코인 하나가 살아남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나 테라 사태는 단순히 기술이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투자 시장 전체의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담보 없이 설계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적인 한계, 연 20%의 고이율의 유혹, 그리고 프로젝트 운영의 불투명함까지 이 모든 요소가 결국 대형 사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신뢰와 투명성이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코인 이슈들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여러 가지 코인 이야기들로 찾아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김고은의 코인 썰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